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빵! 여러분, 제가 강연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 지역에 혹시 제가 가면 꼭 오세요. 예, 여러분들 그 교재 같은 거 가지시고 오시면 제가 꼭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꼭 사인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할 때 여러분들이 역사는 최태성 이거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해드릴게요. 네, 같이 한번 포즈 취하면서 한번 우리 뜨겁게 공부했던 그 시간을 한번 추억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합격 증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심화 선생님 합격이에요. 네, 들고 오셔도 좋죠. 거기다 제가 기념으로 사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아니 왜냐면 워낙 그런 분들 요즘 많아요. 제가 강연 많이 가거든요. 예, 전국을 제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 별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저항의 역사를 한번 배워볼 텐데, 저항. 진짜 굉장히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일제강점기 너무 지긋지긋하다. 왜 이렇게 많어? 사람 이름은 또 좀 비슷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막 나오고 단체는 또 비슷해요. 단체도 비슷비슷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일제강점기 너무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우리의 역사, 그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비어 있어. 네, 저항의 역사가 비어 있어. 여러분들 외울 거 별로 없어요. 예, 시험 문제 별로 나올 것도 없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역사는 어떤 역사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비겁의 역사고 비굴의 역사일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일제강점기 역사는 샛별처럼 빛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외우고 한 단체 한 단체 이름을 외우는 그런 수업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 시대에 꿈꾸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청춘과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그분들이고, 그분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분들의 꿈, 그 꿈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들 한 분 한 분, 그 단체 하나하나를 만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한번 임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앞에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까요? 그 모습을 갖고 한번 이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1910년대입니다. 10년대 어떤 저항이 있었는지 볼 텐데요. 1910년대 저항은 역시 뭐니 3.1운동이죠. 그죠? 3.1운동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그 시험이 나오는데, 3.1운동이 그냥 빵 하고 터진 건 아니라는 얘기죠. 1919년 3.1운동이 나오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어떤 저항의 그 에너지들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3.1운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선은 그럼 3.1운동 그 이전에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우리가 펼쳤던 그 저항의 모습들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 아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1910년대 국외 그리고 국내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외입니다. 국외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즉 국외에서는 앞으로에 있을 그 항일 무장 투쟁을 위해서, 또는 앞으로에 있을 어떤 정부 수립을 위해서 어떤 기지를 만들고 준비했던 그런 단계, 이게 바로 1910년대 국외 활동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 다음 국내는 여러분들 일단 이 당시가 1910년대예요. 헌병 경찰 통치 시대, 무단 통치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어요. 헌병들이 막 두 눈 부릅뜨고 좀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그리고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이게 이제 1910년대, 즉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활동 내용입니다. 이게 두 축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외 독립운동 기지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지역들을 한번 좀 표시할 텐데, 자, 이쪽 지역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예, 국외에서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될 것. 5개까지 있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넷, 여기까지 5개가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쪽 지역입니다. 옛날 고구려 땅이었고, 예, 만주 지역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지역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간도라고도 합니다. 간도.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조선 후기 숙종 때 그 백두산 정계비 이야기하면서 간도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그 간도를 좀, 그러니까 만주 안에 간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도를 좀 동서남북 위치로 좀 구분해 본다면, 자, 여기를 우리는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서간도라고 하고요. 이쪽은 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북간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간도 지역과 북간도로 나누어서, 물론 이 두 지역은 다 만주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만주를 좀 더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간도를 위치적으로 서간도와 북간도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서간도와 북간도 지역에 우리 조선 사람들, 즉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먼저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한번 볼 텐데요. 서간도 지역부터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기지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실 건 뭐냐면, 최종적 목표는 군인들의 양성입니다. 군대 양성입니다. 왜? 이후에 일제와 맞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군인들이 필요하겠죠. 그걸 목표로 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까? 자, 군인들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죠? 학교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네. 그럼 학교가 있어야 되겠고, 근데 학교 그냥 세워지는 건가? 그런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습니다. 자, 이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먼저 후원단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그 후원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그 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군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이렇게 후원단체, 학교, 그리고 군대 모습, 이렇게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서간도 지역입니다. 자, 이 서간도 지역에서의 후원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 후원단체 그 회원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우리 앞강의에서 배웠어요. 애국계몽 운동하면서 굉장히 큰 조직, 비밀결사 조직을 이미 배웠습니다. 1907년도에 조직된 것이죠. 어떤 조직이 있었죠? 왜? 그때 이 조직은 다른 애국계몽 운동단체와 좀 달라요. 단순히 교육, 언론, 식산흥업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뭘까요? 예, 바로 신민회. 그 신민회 회원들이 이쪽 지역에 건너와서 세운 단체가 있어요. 자, 그 단체 바로 신민회. 이 회원들이 만들어진 그 조직, 그 후원단체가 뭐였냐면 바로 경학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학사.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그 집안이 바로 우당, 이회영, 이씨 육형제 집안입니다. 이 이씨 육형제들이 살았던 곳은 서울 주로 명동 지역이에요. 여러분 명동 땅값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거 아시죠? 네, 그 일대를 다 이 이씨 육형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명동 땅값을 지금 땅값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이고요. 손값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 재산을 다 팔아요. 이제까지 나라의 녹을 먹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왔으니,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 팔고, 그걸로 이제 이 지역에 와서 땅을 사고 경학사 이런 것들을 만들고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만들었던 학교가 신흥학교입니다. 신흥학교인데 그 신흥학교가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렇게 신흥무관학교, 너무 유명한 학교죠, 여러분들. 그죠? 신흥무관학교.
정말 이 이씨 육형제의 모습을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부자들, 글쎄요, 요즘 이렇게 존경을 잘 못 받더라고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그죠? 근데 좀 존경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려면 이렇게 좀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누구보다 앞장서는 어떤 그런 모습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대를 서간도 지역이니까 서로 군정서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강의에서 1920년대 저항 배우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배울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이제 토대가 되었던 그런 부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서간도 지역 이제 봤고요. 다음 이제 북간도 지역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뭐 대표적인 또 인물이 있다면 김약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들은 또 이제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 가지고 집단의 어떤 그 마을을 또 이루게 됩니다. 역시 참 부자들이었는데 자신의 어떤 재산과 자신의 어떤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서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서간도와 같은 모습이죠. 이 지역에서 일단 후원단체로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이 중광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자, 중광단은 여러분들 구한말에 만들었던 이 종교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단군을 믿는 종교. 어떤 종교가 있죠, 여러분들? 나철과 관련된 종교? 그렇죠. 바로 또 이 대종교가 또 후원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사실 이 신민회는 또 기독교 쪽과 관련이 있고요. 또 이쪽은 또 대종교, 단군을 믿는 종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광단을 중심으로 해서 쭉쭉 많이 밀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학교들이 있어요. 구한말부터 또 이 1910년대까지 활동했던 그 학교가 있는데 대표적인 학교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서전서숙이 있고요. 서전서숙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상설, 이준, 이휘종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네, 바로 구한말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또 이렇게 이쪽에 와가지고 또 교육 사업을 지금 하고 있었네요. 서전서숙이 있고요. 이 서전서숙의 맥을 이어서 만들어진 학교가 있으니 그 학교가 바로 명동학교라는 겁니다. 명동학교라는 겁니다. 이 명동학교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이름 자체에서 동쪽 식민지 우리나라를 밝히기 위해서 만든 학교다라는 거예요. 교육과정, 교육 목표가 명확합니다. 식민지를 독립하기 위한 인재 양성, 이 학교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요, 글쓰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글쓰기 할 때 반드시 애국과 독립이라는 이 두 글자, 두 단어가 들어가야만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쓸 때, 모든 글을 쓸 때 애국과 독립이라는 이 두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 명동학교에서 배출했던 졸업생이 뭐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일제 탄압 속에서 결국 명동학교도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배출한 학생이 1000여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1000여 명 중에서 정말 인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1920년대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쏙 빼놨던 그 민족 영화라 볼 수 있죠. 바로 아리랑. 이 아리랑 감독 바로 나운규가 이 명동학교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유명한 시인이죠. 저항시인. 별 해는 밤 하면 누군가요? 그렇죠. 윤동주. 윤동주 역시 마찬가지로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인재가 양성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명동학교는 왜 교육이 중요한지, 왜 학교가 중요한지, 이 학교와 이 교육은 어떤 의식을 담고 있어야 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명동학교가 바로 이 북간도 지역에 있었고요. 왜 그럼 여러분들 왜 윤동주의 그 별에는 밤인가요? 서신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 북간도에 그리운 어머니가 계시다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이 윤동주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어떤 그 학교들을 통해서 이제 또 만들어진 또 부대가 있겠죠. 자, 어떤 부대가 있냐면요. 네, 바로
이 부대는 좀 중요해요.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북로군정서. 북로군정서. 그 다음이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 이런 부대들이 여기서 많이 만들어져요. 와우. 북로군정서 하면 이제 1920년대 배우실 텐데 바로 이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가 바로 이 북로군정서군이었고요. 바로 이 대한독립군은 바로 봉오동 전투의 주력군이었다. 물론 이제 봉오동, 청산리 다 이 두 부대가 함께 활동을 하지만 주력 부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와 1910년대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진짜 남다르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 바로 그 항일 무장투쟁의 그 총성을 쏘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됐죠? 자, 북한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 요 옆쪽으로 와서 러시아령 바로 연해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해주에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그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마을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이름 자체도 신한촌. 여러분들 이 신한촌이다라는 이름만 나오면 이건 무조건 연해주, 바로 이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어떤 그 후원 단체라든지 어떤 그 자치 조직이 있다면 대표적인 조직으로 본다면 바로 권업회. 권업회. 말 그대로 권하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일을 권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또 여기서 이제 발행했던 권업신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권업회나 이런 권업신문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있겠습니다. 이 최재형. 여러분 참 이름이 좀 생소하시지만 여러분들 그 앞에 왜 1909년에 왜 안중근 의사가 일도를 빵 총 쏘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쏠 수 있도록 비용이며 뭐 어떤 뭐 숙식이며 이런 것들을 후원해준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 인물이 바로 이 최재형 선생입니다. 최재형은요, 이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재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성공한 재벌.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연해주를 많이 갔어요. 왜? 최재형 선생이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잘해줬거든요. 최재형 선생의 그 별명이 뭐였냐면 고려인들의 패치카는 난로예요. 예, 그 고려인들의 어떤 그 당시 건너왔던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보살펴 주었던 그런 인물, 그래서 패치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당시 이 연해주역에 있었던 그 고려인들, 한인들, 그들 집에 가면 사진이 걸려 있을 때요. 마치 그 북한에 왜 그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사진 걸어놓는 것처럼 거기도 사진이 걸려 있을 때 그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바로 최재형 선생. 그만큼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최재형 선생은요 노비 출신이에요. 노비 출신. 야, 진짜 노비 출신이면 솔직히 말해서 뭐 차별받고 막 그랬던 그런 집안이잖아요. 그죠? 배고팠던 그런 집안인데 뭐 굳이 뭐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라고 외면할 수 있었겠지만 최재형 선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 지역의 어떤 그 한인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그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최재형 선생님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그 본부가 있다면 이게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임시정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먼저 만들었던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데 금방 오래는 못 가요. 어쨌건 이 대한광복군 정부를 이끌었던 뭐 정통령, 부통령 이런 식이 있는데요. 이상설, 이동휘 이런 분인데 여기 또 다시 한번 이상설이라는 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북한도에서도 있었다가 지금 연해주에 왔다가 진짜 막 헤이그에도 갔다가 막 여기저기 지금 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만들었던 이 정부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또 다른 조직이 있었어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그 조직이 바로 대한국민의회. 대한국민의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19년 3.1운동
일어나는데 어떤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곳이 있는데 이쪽 상하이를 한번 좀 가볼게요. 상하이인데 이 상하이에서 또 활동했던 그런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그 토대가 되는 어떤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냐면 바로 신한 청년당, 신한 청년당 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신한 청년당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은 누구냐면 몽양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운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현대사에도 계속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쨌건 이런 조직이 또 이제 상하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볼게요. 이쪽 지역은 미주 지역입니다. 아메리카. 네,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상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지금 여백이 없어요. 끌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 이쪽 지역은요, 일단 미주 본토, 미본토 지역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본토 지역.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조직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 대한인 국민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 이 대한인 국민회, 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되겠죠. 제가 앞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과연 안창호 선생님은 재외동포냐, 윤동주는 재외동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갑자기 뜨아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랬죠. 그 뜨아해지는 느낌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건 이런 대한인 국민회가 또 활동하고 있었고요. 이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앞강의 설명드렸던 왜 그 이민 가셨던, 우리가 최초의 공식 이민 가셨던 그분들이 이제 하와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미 본토로 들어가서 활동하셨던 그런 분들의 어떤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그 하와이. 와우. 이 하와이에서는 여러분들, 와우, 대박. 아예 군대를 만들어요. 군대를 만들어.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대표적인 군대가 어떤 거였냐면, 대조선 국민군단. 대조선 국민군단. 이 대조선 국민군단과 또 관련이 있는 인물은 누구냐면 박용만. 박용만. 네. 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활동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더라. 정말 그 이민자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조국 광복이라고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활동하셨구나라는 거. 이분들 여러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서 독립공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미 본토에서는 이런 활동. 와우, 진짜 여러분들 1910년대 국외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1919년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빵 하고 터진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단순히 여러분들 사람들 이름과 단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투정을 부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은 분들과 많은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자랑스러울 수 있구나. 비굴과 비겁의 역사가 아닌 샛별처럼 빛나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국내를 한번 볼게요. 1919년 3.1운동 이전에 또 국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 헌병경찰, 무단통치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앞강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1911년 비밀결사 활동하다가 결국은 해산되었던 단체가 있다라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 방금 설명도 했고요.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죠? 국내에 있었던 대표적인 비밀결사 조직, 구한말에 만들었던 이 조직, 어떤 조직? 네, 그렇죠. 바로 신민회. 신민회 있잖아요. 신민회. 그죠? 이 신민회가 1911년 해산됩니다. 해산됩니다. 자, 이 신민회가 해산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은 무엇이었죠? 네, 바로 백오인 사건이라는 거죠. 백오인 사건. 백오인 사건. 이 백오인 사건이라 하면 바로 당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이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연루가 되면서 결국 바로 이 신민회를 탄압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백오인 사건. 뭐 105명 다 잡아들였다 뭐 이런 어떤 의미예요.
이러면서 이제 신민회가 와해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 1910년대.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 결사 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신민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정말 많아요. 비밀 결사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학생들의 비밀 결사 조직도 있고 선생님들의 비밀 결사 조직도 있고 여기저기서 비밀 결사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비밀 결사 조직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이제 전라도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비밀 결사 조직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 독립의군부가 있습니다. 이 독립의군부를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임병찬이라는 인물이에요. 임병찬.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의자가 들어갑니다. 의자가 들어가니까 이 느낌이 뭐냐면 의병 느낌 안 들어요? 의병? 그죠? 의병. 아, 의병이면 앞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위정척사 쪽에서 연결되고 있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위정척사, 의병. 아, 그러면 이거 굉장히 성리학적 질서, 옛 질서를 복원하려는 어떤 모습들이겠구나 라는 느낌을 좀 단어에서 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임병찬 같은 경우도 이 고종이 밀지를 보내요. 고종의 밀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향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요. 바로 복벽주의다라는 거예요. 복벽주의다라는 겁니다. 복벽주의는 뭐냐면 복이 뭐냐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체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고종이 딱 등장하네. 고종을 중심으로 한 옛 체제 제국시대라든지 또는 왕국시대로 돌아가려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여기는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조직은요. 국권 반환 요구서 총독부에 우리나라의 국권을 돌려달라 라는 그 요구서를 제출하려는 그런 시도 그런 시도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이 전라도 지역에서 1910년대 활동했던 대표적인 비밀 결사 조직 독립의군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상도 지역,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조직이 있는데요. 바로 이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이에요. 이 대한광복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이 박상진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박상진. 이 박상진, 나중에 이제 김좌진까지도, 김좌진 하면 청산리 저도 맞습니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대한광복회가 지향하고 있었던 그 정치 체제 모습은 이 독립의군과는 좀 달라요.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는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은 이제 왕이 없죠. 그죠? 대표를 국민들이 뽑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이 대한광복회가 지향하고 있었던, 활동하고 있었던 내용들은 뭐였냐면 일단 친일 부호들. 네, 이 친일 부호들을 처단하는 것. 그리고 이 만주 지역에 사관학교를 세워서 어찌 본다면 이것도 독립운동 기지를 또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겠죠.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조직들이 바로 이 국내 비밀결사 조직이다라는 건데 특히 박상진 이분은요. 좀 그 이력이 독특하세요. 판사 출신의 그런 독립운동가입니다. 판사? 근데 이분이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그 즈음에 사표를 내세요. 근데 사실은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에 조선의 엘리트들을 앞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한다면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부터 똑똑한 조선 엘리트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길을 갔던 반민족 행위자들 많습니다. 근데 이 박상진 판사는요, 그때 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있을 자리는 판사 이 자리가 아니라 그런 판사 앞자리. 그 판사 앞자리가 이제 내가 앉아 있을 자리다. 라고 사표를 내고 이 대한광복회를 이끌다가 결국 그 약속대로 10년 뒤 1921년 일본 판사 앞에 앉게 되고 일본 판사로부터 사형을 언도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던 분입니다. 저는 이 박상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무엇이어야 될까를 고민해 봐요. 우리의 꿈은 명사여서는 안 되겠구나. 직업이어서는 안 되겠구나. 판사 박상진의 꿈이 명사 직업이었다면 이분은 경술국치 그 즈음에 사표를 낼 이유가 없었겠죠. 그냥 꿈이 명사고 꿈이 직업이고 꿈이 판사니까 1910년 8월 29일 그 이후도 그냥 일본 판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상진의 꿈은 명사 직업이 아니라 바로 동사였습니다. 그 명사 직업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꿈꾸는 그 꿈 넘어 꿈을 꾸었던 그분이 바로 이 판사 박상진입니다. 동사의 꿈을 꿔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이분을 통해서 좀 공유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한광복회 박상진 선생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쨌건 1910년대 3.1운동 이전에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국내에선 비밀결사,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다양한 모습들로 전개되고 있었다. 자, 이 에너지가 쌓이면서 드디어 대한독립 만세!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1운동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저한테 선생님 혹시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두 시기로 한번 거칠게 한번 나눠보시면 어떤 시기를 분기점으로 하시겠어요?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요? 네,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로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3.1운동 이전까지 우리 반만년 역사 대부분 존재했던 나라의 형태는 왕국이고 제국이었습니다. 왕국은 누구의 나라죠? 왕의 나라입니다. 제국은 누구의 나라죠? 제국, 황제의 나라입니다. 그 형태였다는 이야기예요. 반만년 역사는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우리 반만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나라가 탄생합니다.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민국입니다. 왕국도 아니고요, 제국도 아니고요, 민국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와우. 이 3.1운동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국에서 민국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3.1운동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수동적 존재죠. 왕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 하지만 3.1운동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능동적 존재, 그죠?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 그들이 바로 시민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시민입니다. 그 대한민국과 그 시민의 역사의 출발점이 언제다? 3.1운동이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어떤 모습의 정체성의 출발점이 3.1운동이기 때문에 이 3.1운동은 그저 그냥 중요한 역사 사건이 아니라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두 개로 나눠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한번 국내, 국외로 한번 나눠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국외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 당시 여러분들 1914년부터 1918년 동안에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죽거나 다친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5천만이죠. 예, 1차 세계대전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무려 5천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전후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벌어집니다. 어디에서? 파리에서. 그게 바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겁니다. 파리 강화회의. 그러니까 이 파리 강화회의는 여러분들 창세기와도 같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당시 식민지였던 약소 민족 국가 대표들이 아주 대거 이 파리로 몰려듭니다. 요즘 뭐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하면 이제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도 이제 이때 갔죠, 파리에. 왜?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 나라 안건을 파리 강화회의에 올려서 독립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보였던 겁니다. 근데 마침 이때 여러분들 당시 그 미국 대통령이 뭘 제창하냐면 윌슨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들고 나와요. 알아서라는 거예요. 알아서. 약소 민족 국가들 알아서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1차 세계대전 패전국, 그 패전국의 식민지들에 해당하는 것이지 승전국 식민지에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 라인에 섰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줄을 잘 서요. 네. 그냥 일본이 쓰면 늘 이기는 쪽이야. 기가 막힙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독립은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해당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이 찬스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이때 우리도 이제 파견합니다. 이때 누구를 파견했냐면 그 대표로 우리도 김규식 우사 김규식을 파견합니다. 이 김규식을 파견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한청년당. 신한청년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 김규식을 파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니까 뭔가 어떤 이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했으니까 우리도 뭔가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뭐냐면 그게 바로 28 독립선언이다라는 거예요. 28 독립선언. 1919년 어디에서? 1919년 어디에서? 바로 도쿄에서, 동경에서. 오와, 도쿄면 여러분들 어디예요? 바로 일본의 중심 도시 아닙니까? 수도 아닙니까? 거기서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1919년 2월 8일 날 우리 조선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와우, 감동스러운 그런 순간이죠. 그죠? 자, 그런 어떤 그 바람들이 쭉 국내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전개되었던 게 바로 1919년 바로 국내에 있었던 바로 이 3.1운동. 이 3.1운동이 바로 이런 국제적 배경 속에서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3.1운동은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좀 배경으로 출발했냐면 바로 이날이 고종의 인산일. 이 고종의 인산일. 고종의 인산일을 활용합니다. 장례식이란 얘기죠. 원래 여러분들 고종의 장례식은요 3월 3일이에요. 원래 그래서 3월 3일이 월요일입니다. 원래 이제 3월 3일 월요일 날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또 관이 나오는 날 그 앞에서 만세하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하루 땡겨요. 그게 1919년 3월 2일입니다. 근데 그날은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요일은 또 종교 행사가 있잖아. 그래서 하루 또 땡겨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 토요일이 이 만세운동이 출발하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재밌겠죠. 자, 그래서 3월 1일 날 이 고종의 인산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단 말이죠.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만세운동이 출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민족대표 33인들이 민족대표 33인들이 주도를 하는데 이 민족대표 33인들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가장 그 당시에 활약을 많이 했던 종교가 어디였냐면 천도교.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신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불교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종교들, 종교단체들이 지금 집중해가지고 모였던 건데 특히 이 천도교가 굉장히, 천도교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동학. 동학의 이름을 바꾼 그런 종교입니다. 굉장히 큰 위세를 지금 발휘하고 있었는데 어쨌건 이 민족대표 33인들이 이 3.1운동을 기획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민족대표 33인들이 뭐 사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3.1운동을 끝까지 지도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제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경찰서에 자수해서 결국 이제 끌려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그 지도는 하지 않지만 3.1운동이라고 하는 거족적 민족 항쟁을 준비하고 기획했다는 것,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거족적 민족항쟁 3.1운동이 출발할 수 있었다는 사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반드시 존중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민족대표 33인 이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개했는데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비폭력으로 출발을 해요. 비폭력으로 출발하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일제가 탄압을 하는 거예요. 막 총칼로 찌르고 베고 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 그저 비폭력으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비폭력 시위에서 이 폭력 시위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으면서 정말 거족적 민족항쟁. 당시 여러분들 2천만 인구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200만이 참여했다. 이건 뭐 집집마다 한 명씩 다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그 항쟁.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까지
전국에서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왔던 적이 없어요. 어찌 본다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있었던 이 사건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백성에서 시민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3.1운동이다라는 것이죠. 일제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탄압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대표적인 탄압, 그 탄압이 뭐냐면 바로 이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만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사건을 좀 명확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암리에 일제 헌병들이 가서 교회당의 사람들 모아놓고 그 교회당의 사람들 모아놓고 그다가 불 지르고 총 쏘고 죽입니다. 만행이 확셀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로 고주리로 그 옆이에요. 그 옆 동네예요. 이동해요. 고주리에서 또 사람들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는 게 조금 더 이 사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어쨌건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 일제의 모습들이었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3.1운동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3.1운동이 미쳤던 영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렇죠, 뭐니 해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일단 제일 첫 번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탄생시켰다는 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 민국의 탄생, 이 이름이 탄생한 날은요 언제냐면 1919년 3월 1일 그 다음 달이었던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생일 알고 있죠? 여러분 본인의 생일 잘 알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름의 생일은 몰라요? 4월 11일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이날 정도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사 심화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4월 11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 이름 대한민국이란 그 나라의 생일이라는 거, 이건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억을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부족하죠. 가장 확실히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4월 11일 날 노는 겁니다. 놀아야 돼.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왜 안 놀지? 아니 대단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3월달 신학기 시작되고 뭔가 새 업무가 시작되고 엄청난 스트레스, 굉장히 큰 변화, 봄이 시작되는 느낌, 많이 3월달에 좀 피곤한 느낌 안 듭니까? 그죠? 그렇게 힘들게 3월을 통과해. 그럼 4월이 됐어. 그럼 4월 한 달, 그 한 달 보면서 하루 정도는 좀 쉬어줘야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4월달 노는 날이 없어. 대박. 이 노는 날 없는 이 4월달에 하루 정도 쉬어줘야 되면 언제 쉬면 좋을까? 4월 11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이날 쉬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제까지 이 봄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들었던 새해의 어떤 그 스트레스 좀 내려놓고, 아하, 올해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이날이구나 라고 기억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합시다. 4월 11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날, 이날은 무조건 공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국회에 보내주세요. 네. 아니 진짜 난 이 날에 왜 여야 안 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이건 한번 좀 우리가 반드시 관철을 한번 시켜봅시다.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또 출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의 결과,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민족의 어떤 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지도부. 왜냐하면 민족 대표 33인이 끝까지 이 지도를 못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거족적 민족 항쟁이긴 하지만 산발적 시위로 좀 끝나버린 어떤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사실은 근데 이게 최초는 아니에요. 이미 제가 앞에서 연해주 지역에서 뭐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살짝 언급도 했잖아요. 그죠? 금방 없어졌지만. 근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여러 정부가 있었어요. 자, 어떤 정부들이 있었는지 그 정부들이 합쳐져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출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정부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이미 배웠죠,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전에 있었던 조직은 바로 연해주 지역의 대한국민의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여러분들 한성정부가 있었어요. 한성정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에도 정부가 있었어요. 이렇게 연해주, 그리고 여기 이제 연해주입니다. 여기 연해주, 그 다음이 서울, 상하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정부였던 형태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조직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서 4월 11일 날 출발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영향으로서는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제 통치 방식을 바꿔내요. 일제 통치 방식의 변화. 자, 어떻게 바꿔내냐면 바로 우리 집 배웠잖아요. 1910년대 20년 배웠잖아요. 바로 문화 통치, 그러니까 무단 통치에서 바로 소위 문화 통치로 바꾸어 내고 있다라는 거 이미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이건 이제 3.1운동이라는 거, 분기점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세계의 민족해방 운동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죠. 이게 3월 달에 벌어지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도 지금 거의 반식민지 형태인데 아니 지금 조선에서도 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자라고 해서 5월 4일 중심이 됐던 운동이 바로 오사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이 3.1운동. 이 3.1운동의 결과 탄생했던 그 나라 이름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특히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는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제가 이거는요 아예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한번 쫙 한번 제가 훑어볼게요. 이번 기회에 나눠서 하면 좀 헷갈리니까 아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에 출발했던 1919년 4월 11일 출발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모습 1945년 광복될 때까지 그 모습을 한번 관통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입니다. 이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공화정이었다. 삼권 분립에 기초한 공화정, 최초였던 형태. 이 공화정을 지향했던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민회도 공화정을 지향했고 박상진의 대한광복회도 공화정을 지향했고, 그죠? 지향한 단체 많이 있는데 직접 이렇게 실체로 등장했던 조직은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삼권이라고 했을 때 이 삼권은 과연 무엇일까?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삼권이라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의미할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먼저 입법입니다. 입법에서는요, 임시의정원. 여러분들 이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임시의정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임시의정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법은 법원이 있고요. 입법, 사법, 행정. 행정은 국무원이라고 있어요. 국무원. 요렇게
이렇게 해서 3권으로 뚜루루루루 나뉘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3권으로 나뉘어져 있어 출발했던 공화정.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임시의정부는 지금 얘기할 때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입법부. 국회, 입법. 이고요. 법원은 이제 사법이 되는 것이고 입법, 사법, 그다음에 행정.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3권 분립에 의거한 공화정 정부가 이때 만들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거예요? Republic of Korea. 발음이 있대요. 바로 공화정이잖아요. 그 공화정의 역사 여기서 이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조직들, 왜냐면 이게 지금 상하에 있단 말이에요. 위치가 지금 상하에 있다 보니까 국내와 뭔가 연결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연결선을 만든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이 연통제와 이 교통국이다라는 겁니다. 연통제라고 하면 이거는 행정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행정조직 얘기하는 거고요. 교통국은 정보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정보, 독립자금, 뭐 이런 것들. 뭐 지금으로 본다면 국정원 같은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기 그 단동, 그러니까 압록강 건너자마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륙양행에, 그러니까 이륙양행은 이제 사실 무역업을 하는 곳인데 여기 이제 위장한 거죠. 이 무역업을 하고 있는 곳에 이 교통국을 설치해가지고 자금이라든지 또는 인물의 어떤 그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어떤 사실들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신문을 만들어요. 이때의 신문이 뭐였냐면 바로 독립신문이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아닌가요? 네, 독립협회도 독립신문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입니다. 뭐 이름 똑같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신문 독립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독립신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를 또 알리기 위해서 임시사료편찬위원회, 임시사료, 그러니까 사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 자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편찬하는 위원회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편찬위원회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주라든지 어떤 그 외교, 왜냐면 특히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상하이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교를 활동하기에 좀 편해요. 이 상하이가 그 조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누군가를 잡아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교 활동하기가 그래도 나름 안전하거든요.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전 세계에 또 확산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미위원부 이런 것들을 또 배치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초대 대통령에는 누구? 네,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도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요. 그리고 이 임시정부 출범할 때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은 1948년 대한민국은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는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헌법 내용이 있죠. 그래서 분리된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역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연결되어 있는 역사다, 커넥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헌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데 조금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연통제와 교통국이 어떤 그 조직인데 연통제와 교통국은 거의 뭐 일본에 의해서 거의 와해되다시피 합니다. 가만히 냅두지 않을 거니 일본이 이거 여러분들 가만히 냅두겠어요, 그죠? 와해되다시피 합니다. 게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파리 강화회의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말이죠.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또 결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국제연맹.
이 국제연맹을 만들기로 하나 했는데 이 국제연맹에 당시 그 이승만이 이 국제연맹에 청원을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운명, 이 운명을 이 국제연맹이 좀 해결해달라라는 이 청원을 넣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나중에 알려져요. 나중에 알려지면서 이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게 쭉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독립을, 우리의 운명을 왜 국제연맹에 맡겨?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던 이승만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외교에 좀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갔는데 뭔가 외교가 이게 잘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문점을 던지는 거죠. 조직은 와야 됐죠. 외교적인 어떤 그 역량 이런 것들은 잘 보이고 있지 않죠. 이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 이대로 가도 되느냐에 대한 그 의문보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열렸던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가 뭐냐면 바로 1923년도에 열렸던 바로 국민대표회의다라는 겁니다. 국민대표회의. 1923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발을 잘 했는데 그 힘을 잘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 과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자, 이 국민대표회의는요, 크게 두 세력이 부딪히게 돼요. 여기서.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이 부딪히냐면, 먼저 이 창조파와 그 다음이 개조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사로 본다면 이제 계속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신채호가 대표적인 인사고요. 개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안창호입니다. 안창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창조파 쪽은 뭐냐면, 신채호를 중심으로 한 창조파 쪽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한 게 없다,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닌 것 같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자. 말 그대로 창조하자는 얘기예요. 새로운 조직 창조하자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개조파는 뭐냐면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거는 우리 민족의 요구다. 이거를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인정한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 안에서 바꿀 걸 바꾸자라고 하는 게 개조파예요. 자, 이 두 세력이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이 국민대표가 격렬하게 전개되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해요. 이러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탈을 해요. 이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추락할 대로 추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이 위기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좀 바뀌려고 노력을 해요. 자, 먼저 하나씩 볼게요. 1925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25년도가 되면 드디어 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킵니다. 네, 탄핵시킵니다. 탄핵시키고 제2대 대통령으로 누구를 추대하냐면 사실은 임시예요, 임시. 왜냐면 이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 너무 1인에게 권력을 몰아주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 이거 문제 있자, 고치자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탄핵됐으니까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빈자를 누가 채웠냐면 역사학자, 바로 박은식. 네, 이 박은식 선생이 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임시하는 거예요, 임시. 네, 임시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해요. 대통령제가 아닌 것 같다. 어떤 개헌을 했느냐? 바로 국무령을 중심으로 한. 네, 바로 국무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이 국무령을 중심으로 한 요 개헌은 쉽게 얘기하면 의원 내각제라고 보시면 돼요.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여러분 의원 내각제라 하면 뭐 영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 형태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을 장악하면서 그 국회의 어떤 집권당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일본 같은 경우는 왜 자민당, 아베, 자민당 이들이 이제 모든 걸 다 해나가잖아요, 그죠? 일본 왕은 뭐 아무런 힘도 없고요. 뭐 이런 모습들, 여기 이제 의원 내각제인데 이런 어떤 모습들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대통령에게 힘이 몰리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국회로 좀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금 25년도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7년도가 됩니다. 27년도가 되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요. 진짜 몇 명밖에 안 남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이 엄청난 이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자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개헌을 해요. 그 개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집단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제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 여기서 이제 국무위원이라면 지금의 뭐 장관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상체제다.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처지에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아침만 보였던 그런 조직들이 지금 어쨌건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도저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존재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우리 살아있어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 이제 김구가 만든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한인애국단이라는 거예요. 한인애국단. 자, 이 한인애국단, 이 단원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이봉창과 윤봉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바로 이들이 이제 폭탄 투척하는 겁니다. 이봉창은 어디에서? 도쿄에서. 윤봉길은 상하이에서. 그죠? 네. 이봉창은 도쿄에서. 윤봉길은 상하이에서.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폭탄 투척을 하는데 이봉창은 뭐 실패하지만 이 윤봉길의 이 폭탄 투척은 완벽히 성공합니다. 완벽히 성공해서 이 윤봉길의 폭탄 투척의 결과 당시 그 중국을 이끌고 있었던 장제스, 이 장개석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와우! 중국 100만 대군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한국 청년 한 명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시 기세회생한 거예요. 정말 계속 추락을 거듭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윤봉길의 상하이 훈커공원 의거.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하이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본이 도저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상하이에 있는, 이게 물론 치해복권 지역이지만 이게 지금 어쨌건 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있을 수 없다. 이런 조직들은 이거 가만 냅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압박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더 이상은 상하이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동을 해요. 자, 이 32년부터 40년 동안, 1940년 동안 정말 대장정, 이 대장정의 시간, 무려 여러분들 8년 동안 6,000km의 그 대장정을 합니다. 임시정부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마오쩌둥 있죠? 마오쩌둥. 중국에 왜 대장정 이야기 하잖아요. 그 중국의 대장정보다도 더 길어요. 엄청난 거. 여러분 이게 편한 이동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동할 때는요. 위에선 폭격기가, 그리고 뒤에선 총탄이, 옆에선 밀정이 와해시키기 위한 일제히 엄청난 탄압이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919년 3.1운동의 결과 탄생했던 그 이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등에 치고 그 위험한 여정을 천천히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었던 달팽이. 그 달팽이의 모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40년 충칭에 이르게 되면서 다시 이제 조직을 재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40년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또 개헌을 한번 합니다. 자, 이때 주석 체제. 예, 이때 이제 40년이 되면서요. 주석 체제로 전환하는 모습들. 이때는 이제 1인 지도 체제를 좀 고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좀 뭔가 좀 구심점이 생겼잖아. 사실 이제 이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실상부한 대표가 됐던 인물이 이제 김구거든요. 그래서 김구를 중심으로 한 이런 개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독립당도 만들고 지금 이제 정부 뭐 여당 하면은 뭐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한국독립당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바로 한국광복군.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 한국독립당과 그리고 한국광복군을 지금 이렇게 조직하고 있다. 한국광복군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요, 지청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 배울 때 이 지청천을 또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년도에 이제 이렇게 뭔가 시스템을 정비한 거예요. 군대도 만들고 여당도 만들고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41년도가 됩니다. 41년도가 되면 이때 이제 건국강령. 자, 이제 40년대 되면 여러분들 일제가 지금 전쟁 막바지 지금 다다르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도 태평양 전쟁 벌어지가 41년도 아닙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이 이제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강령. 우리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될까? 여기 이제 원칙이 있어요. 이 건국의 핵심은 뭐냐면 삼균주의입니다. 삼균주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 출발하게 되면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교육에서 누구나 다 균등한 혜택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삼균주의. 삼균주의를 외쳤던 인물이 조소왕입니다. 조소왕. 한번 제가 적어드릴까요? 이야, 네, 바로 이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모델로 해서 바로 이 건국강령을 지금 반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일대독 선전포고, 특히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 이제 우린 너희들과 싸울 거야! 라고 하는 선전포고도 이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자, 그리고 42년도가 되면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진짜 명실상부 정말 굉장히 중심에 서게 돼요. 당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양대 임시정부가 함께 활동했던 또 다른 조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 민족혁명당. 사실 이 민족혁명당도 엄청난 조직이에요. 어찌 보면 더 큰 조직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민족혁명당을 이끌고 있었던 이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김원봉은 제가 또 설명 드릴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 김원봉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42년도에 합류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명실상부한 정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엄청난 조직이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김원봉의 이 조선의용대 군대를 끌고 와요. 김원봉이 이 조선의용대가 합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해가 바로 1942년도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3년도엔 말이죠. 이 영국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와, 뭘 요청했을까? 지금 인도 미얀마 전선에 좀 영국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한국 광복군을 좀 투입시켜달라. 좋습니다. 영국의 요청에 의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 지금 영국이 지금 일본과 싸우고 있거든요. 전선에 투입, 한국 광복군이 투입되는 모습들. 왜냐하면 일본인들 포로들 뭐 신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요청들이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좋아요. 자, 그리고 44년도가 됩니다. 44년도가 되면 이때 개헌을 한 번 더 합니다. 개헌을 한 번 더. 이때는 주석. 원래 주석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부주석 체제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주석에는 김구, 그리고 부주석에는 김규식. 김규식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죠.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파견했던 그 인물 아닙니까? 예, 그 인물이 지금 합류하는 그런 모습들. 좋아요. 그리고 45년도. 자, 이제 광복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이때는요. 와우. 네, 바로 미국 OSS 부대와 함께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는 네, 그런 모습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1945년 충칭에서 국내로 돌아올 때 찍었던 그 계단에서 찍었던 충칭 임시정부에서 찍었던 그 사진이 있어요. 그 몇십 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자신들이 되찾으려고 했던 그 나라로 되돌아가는 심정, 그들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던 그 모든 분들께 정말 리스펙트,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